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집값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과열됐던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3회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핀테크 기업 토스와 키움증권 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사회적 난제 해결에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가 올해도 실시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최 후보자가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최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이 완화됐던 세제 금융주택대조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불균형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세가 급등하거나 장기간 저평가됐던 부동산의 빠른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 후보자 장관직을 맡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습니까? 네, 최정호 후보자는 우선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도 언급했는데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표준 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G 상사가 최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소유 지분을 지주사 주식회사 LG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카인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구본준 부회장이 그동안의 선례에 따라 계열 분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LG 상사는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종로구 LG 광화문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대신 LG 트윈타워 지분은 다음 달 1일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에 1,335억여 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구본준 부회장이 계열 분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은 그동안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새 총수가 선임되면 선대회장의 형제들은 독립하는 게 상례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구광모 회장은 LG상사 자회사인 판토스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바 있어 LG상사 계열 분리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구본준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조 원 넘는 LG 지분을 처분하면 LG상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부회장은 과거 3년간 LG상사 대표이사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구 부회장이 LG상사 외에 또 다른 계열사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LG상사만 독립해서 분리하더라도 독립적인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서 구본준 부회장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부나 사업본부 하나를 옵션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편 LG그룹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열 분리에 대해 논의된 것이 없다며 구 부회장은 다음 달부터 고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직장인들 노후 대비책이죠.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금융사들이 잘 굴려서 수익이 불어나면 노후 자금으로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은데 기대가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연 1%대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류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188조 원에 달합니다. 시중은행, 증권사, 생명보험회사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이 돈을 운영하는데 운용 성적표는 꺼내기도 부끄럽습니다. 수년간 1%대를 맴돌고 있고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1%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운용사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때마다 떼어가는 수수료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수익률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초라한 데는 운용사들이 적립금의 90%를 저금리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회사 쪽에서 그 어떤 뭐 기관 쪽하고 이제 정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인데 보통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것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안전한 상품 위주로만 운영을 시키기 때문에. 게다가 주식 등에 투자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은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전체 수익률을 더 깎아내렸습니다. 수익률이 1%대에 머물고 놔둬봤자 손해라는 인식에 중간정산을 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로선 토스와 키움 2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양측 컨소시엄의 업체들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인터넷은행을 준비 중인 토스 컨소시엄의 업체들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토스 컨소시엄에는 현대해상과 온라인 패션 쇼핑몰 무신사,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업체 직방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취업 포털과 오토 서비스 업체 등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비바 리퍼블리카가 법상 최대 한도인 이 지분 34%를 채우고 신한금융이 2대 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터넷은행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이지만 수년 내에 자본금을 1조 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바 리퍼블리카가 그만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토스의 상대가 키움증권 컨소시엄인데 여기는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네, 키움증권과 하나금융 또 SK텔레콤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11번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물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합류 검토 의사를 밝혔던 교보생명과 SBI홀딩스는 결국 참여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키움의 경우 기존 금융회사에 은행 하나 더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키움 컨소시엄이 얼마나 혁신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아자동차 노사의 8년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앞서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평균 3만 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 원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포르말린 장어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와 내일부터 전국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 의약품 오남용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한편 앞서 적발된 고창의 장어 양식장은 한 달 평균 3톤가량의 장어를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금연구역 단속 지침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에게 지자체가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선 10만 원, 금형아파트에선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형구역에서도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월 상환액이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먼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실제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추가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철춘 평론가님도 모셨는데요. 평론가님, 실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대출금 부담이 얼마나 지금 늘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큰 위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은 덜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재무이론 같은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실은 월 상환액이 매달 일정한 것을 가장 좀 안정성이 높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금리 상승, 인상기가 도래할 경우에 실은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자칫 굉장히 많은 상환 부담을 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방금 말한 월 상환액 고정 상품과 특약을 함께 내놓게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만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뭐 어떤 뭐 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 0.5%포인트 이상부터 본격적인 금리 상승에 들어갈 때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아마 그들을 위한 이제 배려의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이 월 상환의 고정형 상품이 나온 배경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급속하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현재 미국과 전 세계가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75%고 미국이 2.25%인데요. 미국도 금년 9월까지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뭐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고요. 정부는 혹시나 대비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또 국내 경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고요. 금리 추이를 한번 보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추이를 보면서 이 주택담보대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과 휘발유 다 올랐다. 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그렇죠. 작년 말부터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달달 월별로 뭐 소비자 단체에서 제출하는 뭐 그런 가공식품에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군을 따로 조사해서 물가 인상폭을 좀 파악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2월에 보니까 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한 30개 정도의 가공식품에서 절반 이상이 뭐 적게는 2%, 많게는 5%, 6%, 7%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좀 가공식품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이제 그동안에 뭐 설렁탕 값 오르고 뭐 무슨 값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뭐 소상공인 이제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임대료 인상, 또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공식품은 왜 올랐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뭐 궁금증, 의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해당 업체별로도 다 달라요, 입장들이. 가령 뭐 즉석밥 만드는 경우에는 지금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또 다른 것들은 뭐 유가 부담 때문에 올렸다라든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생산비 부담이라는 명목 하에 참 이게 안타깝지만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이 거의 지금 반년 이상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휘발유 값도 지금 4주째 오름세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름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소비자 가격이 평균 한 10원 정도 올랐습니다. 리터당 10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재고로 남겨 있는 그 유가가 좀 부족하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 오페크가 또 감산을 지속해서 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경유세를 한 2조 원 정도 그 세금을 줄여서 좀 서민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미세먼지가 또 많이 좀 원인이 되어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LPG를 누구나가 이제 살 수 있게 이제 하반기에 바꾸겠다고 개정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유가 오름세는 좀 지속될 것이다.
지금 중동 정세나 그다음에 미국의 재고 감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작년에 근데 여기에다가요. 또 하반기에 전력 사용량이 조사가 됐는데 이거는 또 자치구별로도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지난해 하반기입니다. 이제 각 가구별 서울 뭐 이런 지자체에서 전력 사용량을 좀 조사해 봤더니 실은 우리 작년에 키워드가 소득 양극화였었잖아요. 이제 1분위, 5분위였을 때 가난한 분들은 더 덜 벌게 되고 많이 버는 분들은 더 벌었다라는 건데 이 뉴스가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은 게 전력 사용량도 좀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부촌이라는 곳에서는 더 많이 쓰고 좀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덜 쓰고라고 해서 전력 사용량 양극화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뭐 통계입니다. 근데 보시면 서초 강남 쪽에서 실은 압도적으로 좀 전력 사용량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지난해 있었던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 아닌가. 즉 많이 보니까 많이 전력도 썼다. 이제 이런 해석이 아주 뭐 노골적이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관악구, 검천구 쪽에서 이제 집값도 낮지만 전기 사용량도 한 반밖에 안 되고 서초, 강남, 용산 쪽이 이제 한 2배 이상이 됐어요. 평균 한 가구당 한 4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서초구에서 많이 나온 걸로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집값이 좀 비싸면 그 열기구라든지 난방 작년에 특히 100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에어컨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당연히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이 가전이라든지 또 집에 또 면적도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한 2배 이상 전기를 많이 쓴 걸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삶이 또 어려워졌는데 마지막 이슈를 지금 또 짚어보면요. 퇴직연금 관련 얘기입니다.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 뉴스 관심 있게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가 수두룩하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교수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에 머물면서 정말 저조한 성적표를 냈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작년에 그 전 세계 주가가 다 한 30%씩 다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였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연초보다 연 하반기에 한 30%, 애플 같은 거 한 반까지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이제 다 퇴직연금이나 연금 수익률이 다 낮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보니까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투자 풀에서 그 아주 대체 투자라든지 다양한 상품을 잘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뉴스도 봤고 후배들, 후배들도 전화 와서 이거는 퇴직연금 제도를 없애야 된다. 다시 퇴직금으로 달라. 왜냐면은 뭐 통계 잠깐 앞서 뭐 화면에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웬만한 그 DB형 같은 경우가 좀 버텼고요. DC형이나 IRP, 뭐 주식 조금 했던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나왔는데 작년 물가 상승률이 한 1% 후반입니다. 그러면 거의 가만히 앉아서 내 퇴직금을 2% 넘게 3%를 날렸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표도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DB형, DC형 저 구분 좀 해주시죠.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나의 퇴직연금 폭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운용하다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 사용자, 즉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DB형 같은 경우에는 막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험을 안 하고 다 DB형을 가입을 하는 거고요. DC는 확정급여라고 해서 확정기여라고 해서 이 근로자가 주식을 약간 좀 포진을 시키는 거예요. 투자의 비중을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책임도 귀속되지만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라도 내 퇴직금을 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DC형이라고 하고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세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한번 회사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DB, DC 외에 계좌 하나를 터서 거기에 내 뭉텅이 퇴직연금을 모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기가 뭐 주식 늘려주십시오 상품을 고르는 그런 형태인데 밥사서 보시면 이제 DC나 IRP에는 주식 비중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다 보면 뭐 좀 벌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보다는 주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작년에 앞서 얘기했지만은 뭐 주식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런 손실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은행, 뭐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다 안 좋았습니다. 이거 누구 하나 좋은 게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작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는데요. 2017년에는 또 너무 좋았잖아요. 2017년에는 기껏해야 한 2% 올랐다고요. 막 그 시장이 좋았을 때도 이것은 현재 우리의 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저 기관들이 한번 깊은 반성을 하고 당분간 한 6개월간 아니면 1년간 수수료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더 이런 반발이 거셀 수 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제 노후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네. 교수님, 네. 이렇게 수익률이 부진하면 노후 생활 안정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저도 참 이렇게 아주 그 근로자들이나 많은 분들의 이제 퇴직의 마지막 수단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하니까요. 네. 우리 물가가 2%니까 진짜 뭐 1.5% 평균 수익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0.5%입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 많이 수익률 높은 게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과 그다음에 대체 상품 투자 비율이 매우 높아요.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안정적인 상품이 비중을 좀 더 올려야 되겠고 우리나라 평균 보면 한 주식 비중이 한 15에서 한 20%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냐. 만약에 주식의 상품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 한 1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 네슬레, 바스퍼 같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 아주 뭐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수익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평론가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는 우리 운용 수준이 이제 좀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서 이제 대체 투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상품군 다각화라든가 전면적으로 이 투자 운용에 대해서 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본인 이 투자 운용 능력이 국민연금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차제에 뭐 옛날에는 10만 양병설이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 능력 있는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이야기 제안들도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런 것이고요. 개별로 일단 수수료 낮은 곳들 이런 안정성 높은 곳들을 셀러리맨 분들이 이제 근로자분들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는 지금 없어 보이네요. 네. 두 분 다 말씀해주신 게 뭐 대체 상품, 뭐 채권 등 이제 상품의 다각화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교수와 전철진 평론가와 함께 세 가지 이슈 월상한의 고정주담대 출시와 가공식품 휘발유 가격 오른 것 그리고 또 퇴직연금 수익률 1%대 관련해서 얘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생기는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 맞게끔 대처 방안을 찾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 같은 걸 좀 보급을 좀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실현 가능한 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차나 뭐 공장 오염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 참여 예산제도 쉽게 말해서 국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학과장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영준 교수님, 앞서 이제 국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실제 이제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의견들을 좀 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뭐 미세먼지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세먼지 더 나아가서 뭐 자살률이라든지 이혼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아이디어로 만약에 제출을 하면은 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이거는 2017년도 11월 1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예산 시정 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 제도에 대한 도입성을 강조했어요. 그 2018년도 예산할 때 처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여성 임대에 관련된 제출대한 문제 한 365억을 제정을 해서 어떤 6개 사업에 대해서 한 500억을 제정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듣겠다라는 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점점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제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로 정리한 게 맞습니까, 이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를 봤잖아요. 네. 그 인터뷰에 보면 결국 그 두 개의 인터뷰는 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 작년에 처음 시작된 이 국민 참여 예산 제도에서 이번에 결국 그 얼마나 어떻게 일을 했나 보니까 54%가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된 그 일이 되었고 그 밖에도 뭐 청소년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소외계층에 관련된 이슈로 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었다 해서 전체가 1206개 중에서 38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으로 치자면 298억 그러니까 1000억 정도가 사용된 거예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국민청원제도 우리 국민 그 참여와 관련돼서 청원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경제 버전이 아닐까. 그래서 일명 경제신문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기대 기능도 있을 것이고 좀 우려 기능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기대 기능이라고 한다면 결국 경제적 차원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소통의 통로를 만들겠다. 이게 기본 아마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순기능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 마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틈새를 메울 것인가. 이게 아마 그 전반적인 그 기능의 취지이고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려 기능으로 있다면 기구는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뭐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모르는 가운데 몇몇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정책의 방향의 문제나 혹은 일련의 뭐랄까 일종의 포퓰리즘 같은 양상을 띌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와 관련된 기능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의견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 집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깜깜이에요. 이거는 이제 장점이자 동시에 좀 어려운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 교수님, 이 국민 참여 예산이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부각이 돼서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일단은 이제 건가요? 먼저 우리가 이제 예산 과정 관련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그리고 예산 심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근데 예산 심의와 관련된 그 전에 이제 확정 단계를 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다가 운영 계획,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예산 편성 지침서를 치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처가 거기에 맞춰서 각 예산의 요구서를 제출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그 요구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예산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무회의에 붙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회계연도 90일 전이죠. 그러니까 10월 2일까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올해 예산도
전부 다 한 47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직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야, 이 문제는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될 것인가가 정부라든지 의회가 모든 걸 하지 국민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게 네.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제에 지금 얘기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그렇죠.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내달 15일까지 네. 제안 접수를 받는 거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와대에 보면 국민청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네.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지는 않아요. 일단 접수를 하면은 이것을 국민과 그리고 민관 전문가 그리고 사업 제안사들이 모여가지고 국민 참여 공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실제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국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보면은 전체가 약 928억 정도나 100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예산이 400조, 500조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미세먼지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서울시가 작년에 150억을 3일간에 날린 적이 있어요. 50억을 해가지고 대중교통. 이 150억을 그냥 일시에 날려버렸는데 뭐 지금 500억 정도 54.6%를 반영해가지고 과연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규모라든지 아니면 정말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좀 확대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도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일단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이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 이것조차 모르는 국민이 지금 많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아니 권리가 다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그 권리를 내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를 네. 모르는 건 그건 홍보가 일단 안 됐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원래 취지 자체가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이 제한이 있고 제한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적인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시민 또 국민들이 다 같이 그 통로를 통해서 예산을 볼 수 있는가 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 국민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원래 취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전달될지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미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슈를 풀어가는데 안을 내고 이 안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일목요연하게 또 괄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면 이게 의미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 이게 지금 한돌 됐거든요. 1년 됐으니까 네. 1년 된 이 기구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이제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있는 결과를 냈는가. 이를테면 지금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숲 조성하는 데 보니까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지자체마다 숲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것도 당연히 이 제안을 통해서 들어간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왜 군 장병들 보면 겨울에 그 패딩 점퍼 있잖아요. 네.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 덜덜 떨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딩 점퍼 지급된다는 것도 이것도 이 제안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이 장애인 전용 버스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작은 거지만 결국 이 작은 것들에 대한 모자이크가 합쳐져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보다 큰 의미 단위의 세금과 재원을 쓸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김 교수님, 그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네.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맞습니다. 보는 국민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은 우리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만 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데는 아예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반영하려고 하면 국민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국회 편성권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근데 우리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정부가 예산을 딱 편성시키면은 그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쉽게 표현하면은 뭐 1조 깎겠다, 뭐 10조 깎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고 또 12월 2일까지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게끔 이제 법이 바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 편성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꼼꼼히 우리가 네.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결산이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가 특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물론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3개의 독립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위원회가 있고 세입위원회가 있고 세출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 상임위는요 예산 편성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전문적인 그 위원회 3개가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꼼꼼하게 예산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정부 예산에 대해서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것을 뭐 비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있어서의 지역 사업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 그런 데 관심이 많지. 그렇죠. 예를 들어 국민들과 직결되는 지금 미세문제 문제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했었던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이거를 이제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권만이나 편성권 다 넘겨야 된다. 근데 네. 이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라고 한다면 이제는 빨리 국회에 예결 특위를 일반 상임위화 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 예결위는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예결위 위원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다 초선 의원들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되면은 초선 의원들이 대충 한 번 정도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르고. 예. 그래서 아마 1월 초에 가면요. 각 지역마다 플래카드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걸려 있을 네. 거예요. 무슨 예산을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더 중요한 국민의 민생이라든지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위해서는 좀 노력하는 정도가 좀 미흡하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빨리 예결위를 상임화시키고 거기에 돌아가서 얘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국회 내에는 입법지원조직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입법조사처가 있고요.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이 예산정책처에서 실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인력을 더 많이 확충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인력들을 만들어서 정부의 예산과 관련돼서 뭐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성에서도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국회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좀 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듣고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네.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들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작이 네.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런 이제 시점에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아마존 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하잖아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제 나비 효과의 핵심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정부라든지 국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고려하지 못했던 분들을 국민들이 제안을 하면서 이 파급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좀 정착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런 게 많죠. 저 정부는 진보 정권 때 만든 제도니까 이건 2018년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다. 그것도 다음에 할 때는 또 자기네들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도의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니까
구호도 좋잖아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 예산이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았지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촘촘하게 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예산 배정을 그래서 최소한도 그냥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산의 몇 % 정도는 국민 참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나비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1년 딱 해보고 나니까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 가지 그 보완 제도들을 내놨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보니 제도 분과를 따로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떠한 제도가 있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뭐 감시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예산 국민 참여단이라 그래서 실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그분들이 지금은 300명인데 이제 40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선호도 조사도 뭐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을 좀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0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제도까지의 파급 효과를 낼 때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국민청원제도에 올라온 그 이야기들과 실제 국민참여 예산에 올라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럴 가능성도 크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하고 이걸 차별화해가지고 이 좋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좋은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서 하나의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와 더불어서 여러 평가 과정들에 대한 청명도 또 여기에 따른 좋은 파급 효과가 전달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네. 또 이번에 이 이슈를 한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형평성 문제에 관련해서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지역에서 뭔가를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 합심을 해서 그 의견을 많이 통틀어서 많이 모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비슷한 니즈가 있거나 할 때 그런 경우에 소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창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고령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사업에 대한 제한이나 혹은 동의 절차가 보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는 쪽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형평성의 차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준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도 뭐 20만 넘으면 청와대가 답을 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도대체 그럼 이쪽에서 나와 있는 예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기준도 모호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좀 떨어지게 된다면 지역 간의 이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연령 간의 차이도 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혜택의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명확성 그리고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의 처음 설정과 맨 마지막에 수행과 평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아는 국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그 보완 절차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를 두는 이유는 국회를 국민의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국민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이제 국회가 만들어졌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뭐 사업 선정의 투명성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문제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냐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갔는데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업이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다 합니다. 이제 9월, 10월 달에 그럼 거기서 나왔을 때 이거를 각 부처마다 이제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예산 제도와 관련돼서 책정된 거가 만약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부처가 그걸 책임지는 거냐?
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거냐. 네.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예산 참여 예산제들을 통해서 책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모든 예산은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봤을 때 뭐 많은 나름대로의 내재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저는 국회 청원제도 같은 경우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지금 이제 모든 것은 청와대로 통한다. 청와대가 가져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이번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백악관의 위더 피플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국회는 하는 거 말고 모든 걸 다 정부로 가져가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의 상권 분립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 속에서 어떻게 더욱더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좋은데 참여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규모와 효과 이것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어야지만 이 제도가 좀 나름대로 지속성을 가져가지요. 그렇지 않고 현재 같은 상태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흐지부지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세심하게 지난번에 있었던 이 예산, 국민참여 예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이제 김영준 교수님 말씀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국회 청원제도 같은 것이 이제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국민 예산 이 참여 제도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다. 뭐 이런 평가도 살짝 웃어주셨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상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민청원제도 경험을 하면서 이 집단지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허점과 모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감을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청원에 더 많은 동의가 올라온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간절한 것 같은데 그냥 굉장히 사장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집단의 지성이라는 게 결국 집단의 역동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이런 집단의 역동이 이제 기인이 됐을 때 생겨나는 문제는 여전히 포퓰리즘, 정치적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국회랑 분리를 해서 일단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돈과 관련돼서 사업과 관련돼서 민생과 관련해서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제가 볼 땐 생활 보청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활 보청기로서의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집단 지성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과 필터링이 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집단의 폭력이나 혹은 집단 이기주의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창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이어진다면 사실 이 국민 참여 예산이라는 건 저는 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옆에 사람이나 나의 경제의 어려움은 알지만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예산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깜깜 예산 속에서 그냥 일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은 정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런 작은 목소리가 하나의 사업이 되어서 어쩌면 이를테면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전 이런 걸 푸는 분들은 노벨 평화상과 노벨 경제학상을 동시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 대한 사업 제안 이런 것들은 물론 국회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아래쪽에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올라가서 새로운 그 역사적인 문을 열 수 있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실 이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돌박이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과 연령대에 따른 특성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여러 개의 구멍을 열어놓고 여러 개의 창구를 열어놔야 그중에 들리는 소리들 중에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념성이 배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공모 채택된 것이 특정 이념 성향이 있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있었던 작년에 대한 그 평가 부분도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해줘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완을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참여는 100% 다 좋은 거다. 책임지는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참여 확대는 뭐 항상 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참여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한 국민적 갈등을 야기시킨 거라든지 통합을 저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 속에서의 사업을 선정할 때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은 국민참여 예산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학과장과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비즈플러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